안녕하세요, 줄리베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경제에서 제가 가장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시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외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일본 엔화는 계속해서 평가절하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외환 시장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복잡한 외환 지식을 더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니 시청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외환 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 흔히 Forex라고 부르죠. 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상하이 증시가 고점일 때 하루 거래량이 1조 위안을 넘었으며 이는 약 1,400억 달러에 해당하는데 이 자체로도 엄청난 시장입니다. 세계 최대 주식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하루 거래량을 합치면 3천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무려 7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큰 시장임이 틀림없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죠. 먼저 환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각 나라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자국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 한 주의 가격이 한화로 10만 원이고 슈퍼마켓에서 수박을 하나로 1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처럼 통화는 그 나라 안에서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자 교환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외환 시장은 이러한 기준점 간의 교환을 다룹니다. 두 통화 간에는 각각 고유의 거래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유로로 몇 달러를 살 수 있는지, 1달러로 몇 엔을 살 수 있는지, 이는 마치 원시적인 물물 교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양다리 하나로 쌀 몇 포대를 교환하는 식이죠. 모든 것이 1대1로 교환되는 방식입니다. 외환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엔화가 상승했다면 이는 엔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인지, 달러 대 엔 환율이 상승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가지니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통화는 세 글자의 코드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원화는 KRW, 일본 엔화는 JPY, 미국 달러는 USD, 유로는 EUR, 영국 파운드는 GBP, 중국 위안화는 CNY 또는 CNH로 표현됩니다. 특히 위안화는 CNY 내륙 위안화와 CNH 역외 위안화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1유로가 1달러 8센트일 때 이는 1유로가 1달러 8센트와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외환 거래의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USD 대 JPY를 150의 환율로 1만 달러를 산다면 이는 1만 달러를 매수하고 150만 엔을 매도한 것과 같은데 만약 이 150만 엔이 없다면 보통 중개은행이나 증권사가 이를 대출해줍니다. 그 후에는 달러에 대한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엔화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달러가 1센트 상승하면 이를 전문 용어로 PIP, Percentage Point라고 부릅니다. 이때 매도하면 150만 100엔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100엔의 순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외환 거래의 기본 논리입니다. 이 예시를 든 이유는 외환 거래가 두 통화 간의 교환이라는 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는 환율을 단순히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복잡한 관점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환이 복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참여자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외환 시장은 거시적으로 각국의 경제와 연계되어 있고 미시적으로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환전을 해야 하고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정할 때도 외환을 조정해야 하며 또한 큰 기업들이 해외 자금을 빌릴 때나 금융 공격을 감행할 때도 외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외환은 경제의 모든 측면과 연결되어 있으며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제 외환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먼저 외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인 시장 조성자에 대해 살펴보죠. 유로머니에서 발표한 2022년 전 세계 외환 시장 거래량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든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 도이치뱅크, JP모건, UBS 등은 모두 시장 조성자로서 활동하는 주요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입니다. 이들 시장 조성자들은 외환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거래자들이 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를 주도하는 모습은 바로 이들 시장 조성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외환 시장은 다른 금융시장과 달리 분산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시장과 달리 외환 시장은 특정 거래소에 집중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과 같은 특정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외환은 은행 간 또는 개인 간에도 직접 거래가 가능한데, 이는 외환 시장이 매우 자유롭게 운영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주식 시장처럼 개장 및 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또한 외환 시장에서는 특정 규제나 거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화된 자유로운 거래 환경은 외환 시장을 매우 독특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죠. 앞서 설명한 내용들은 작은 규모의 외환 거래에 해당하는데, 외환 시장은 때때로 중고차 시장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자유롭고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플랫폼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이며, 자발적으로 형성된 중개 플랫폼에는 앞서 언급한 대형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이 포함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LG, SK,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과 주요 중앙은행들도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대형 중개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JP모건에 13만 8천 원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면 JP모건이 가격을 제시해 거래를 완료하는데, 이처럼 대형 중개자들은 거대한 자산 규모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간의 거래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데, 이로 인해 외환 거래량이 매우 큽니다. 현재 세계 주요 외환 거래소는 런던, 뉴욕,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외환 시장의 분산화 특징 덕분에 거래가 매우 자유롭고 일주일에 5일, 하루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 시장에선 거래 중지, 상장 폐지, 서킷 브레이커 등 다양한 제한이 있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분산화 덕분에 외환 시장은 다른 특징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입니다.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자유롭고, 조지 소로스가 외환 시장을 공격의 주요 목표로 삼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외환 시장은 거대하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데,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공격할 경우 정부가 시장을 닫아버리거나 거래를 금지할 수 있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어렵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소로스와 달리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월스트리트를 흔든 100억 달러의 벌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벌금은 외환 거래 조작에 연루된 월스트리트의 여러 은행들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벌금을 받은 은행은 총 7개였으며 가장 큰 벌금을 받은 곳은 바클레이스, 시티그룹, JP모건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트레이더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에는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대화는 철저히 모니터링되며, 만약 블룸버그와 같은 플랫폼에서 민감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 날 바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현재는 불법적인 조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시는 시장 조성자들의 거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외환 시장은 매우 불투명한 특성이 있으며, 이는 알다시피 기술적 요건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 조성자 외에도 외환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는 다국적 기업들인데, 이들은 주로 해외 지불을 위한 외환 해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휴대폰 제조업체가 아무개 회사가 미국에서 핸드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회사의 공급망 본사는 한국에 있으며 원화로 결제하고 직원들에게도 원화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제품 판매 대금은 달러로 받게 되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나,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율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휴대폰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제조 시작부터 판매 완료까지 약 6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해보면, 이 기간 동안 달러가 급락하면 제품이 다 팔려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 리스크는 매우 큽니다. 이럴 때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외환 해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전자회사가 JP모건에 6개월 후 1억 달러의 판매 수익을 원화로 환전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JP모건은 6개월 후의 환율을 기준으로 가격을 고정해주고, 이를 통해 홍길동 전자회사는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홍길동 전자회사는 외환 선도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외환 선도 계약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환율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은 특히 대규모 교차국 간 거래를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 LG,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기업은 해외 지불과 수익 관리를 위해 다양한 외환 거래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재무보고서에는 외환 해지와 관련된 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애플은 외환에서 15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구글은 18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나 이들 기업은 외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파생 상품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애플은 21억 달러, 구글은 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 대체로 상호 상쇄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외환 해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전통적인 외환 수요와 관련된 예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환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플레이어는 자본 시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금융 상품은 바로 채권입니다. 자본 시장에서는 외환과 채권, 각국의 금리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커피숍이 주로 원화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질 경우 달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 금리는 5%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5%의 달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달러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큰 환율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주 외환 스왑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이 JP모건과 외환 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5년 동안 달러 이자와 원금을 원화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환 스왑 계약은 투자 목적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를 보유한 투자자가 인도 채권에 투자하고 싶지만 루피의 환율 리스크를 피하고자 할 때 외환 스왑을 통해 루피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외환 스왑은 매우 중요한 파생 상품으로 채권과 금리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중요성은 국채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 스왑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너무 복잡하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은 외환 시장에서 현물 외환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외환 거래까지 포함된다는 점인데 이러한 미래의 외환 거래는 특히 리스크가 큽니다. 외환 시장의 7.5조 달러 중 실제 현물 외환 거래는 2.1조 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미래 환율에 대한 거래인데 이 중 절반은 스왑 계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율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더 높여보겠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현재 시점의 환율 변환뿐만 아니라 각국의 금리와 연결된 장기적인 환율 변환도 포함합니다. 금리는 현재와 미래의 통화 가치 간의 변환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미래의 환율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일종의 수학적 좌표 변환과 유사합니다. 외환 시장은 금리, 시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환 시장의 주요 참여자 중 하나인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 통화의 유통 속도와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으나 외환은 두 통화 간의 비율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시장의 한 참여자에 불과합니다. 중앙은행들은 통화 정책을 통해 금리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자국 통화에 노력합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 통화와의 비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개입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거나 금리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결국 수많은 글로벌 참여자들의 거래와 기대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환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외환 통제. 이는 자본 이동을 제한하거나 환율을 특정 수준에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는 매우 큰 주제이므로 이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접적인 통화 매매를 통한 조정. 예를 들어 자국 통화를 평가 절상하고 싶다면 외환 보유고를 매도하고 자국 통화를 매입하면 됩니다. 반대로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싶다면 통화를 매도하고 외환을 매입하여 보유고를 늘리면 됩니다. 셋째, 외환 스왑 계약을 체결. 두 중앙은행 간의 외환 스왑 계약은 일종의 상호 대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은 상대방의 통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중앙은행은 최근 여러 국가와 외환 스왑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과 500억 위안의 3년간 스왑 계약, UAE와 350억 위안의 5년간 스왑 계약, 아르헨티나와 1,300억 위안의 3년간 스왑 계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스왑 계약은 주로 외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체결되며
외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외환 스왑 시장은 매우 불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중앙은행조차도 이 구조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외환 스왑을 사용해 국가 부채를 숨긴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정부의 외환 스왑을 통해 부채를 자산 부채표에서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그리스의 부채는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결국에는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예시는 골드만삭스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의 부채는 이미 상당했으며 외환 스왑은 단지 그중 일부일 뿐이나 유사한 방법을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금융 파생 상품을 이용해 부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약 8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자산 부채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파생 상품의 급속한 발전과 기록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외환 시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자가 아니라 때때로 리스크를 감수하며 행동해야 하는 시장의 참여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사건은 외환 스왑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이러한 금융 도구가 잘못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외환 스왑은 국가 간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용하지만 동시에 금융 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되고 감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투기자들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외환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외환 시장의 자유롭고 느슨한 규제는 투기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요 투기자들은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투기자들은 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 차트 분석 도구인 KDJ, MACD 등을 사용하여 가격 변동을 예측하며 외환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자주 사용되며 유동성이 좋아 거래 비용이 낮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거래에서 차트 분석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죠. 외환 거래는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투기자는 외환 시장에서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외환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려면 기관 투자자나 대형 시장 조성자들과 같은 정보 격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고객의 주문 정보를 활용하여 차익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기자들은 외환 거래를 전체 거래의 일부로만 사용하며 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환 거래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투자자가 미국 채권에 투자하려면 먼저 달러로 스왑해야 하므로 이는 외환 거래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과 1997년에 번성했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펀드는 노벨상 수상자들로 구성된 최고의 수학 및 물리학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투자은행보다도 낮았는데 그들의 전략 중 하나는 러시아 국채를 매수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했습니다. 러시아 루블은 달러와 연동되어 있었지만 1998년 초 러시아는 외채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채권 이자율이 100%를 초과했으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전략을 지속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였고 루블은 달러와의 연동을 포기하여 1달러당 6.0에서 9.5루블의 변동폭이 있었던 환율은 단 2주 만에 22루블로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 LTCM은 이로 인해 파산하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때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14개 투자은행과 함께 36억 달러를 투입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외환시장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데 LTCM의 파산 원인은 루블 때문만이 아니며 궁극적 간의 본성, 즉 탐욕과 오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주요 참여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룬 예시들이 많았지만 시청자님들한테는 모두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외환 지식을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